여름의 시작부터 폭염의 기세가 강합니다. 강릉에서 올해 첫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낮 동안에도 찌는 듯한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첫 열대야가 지난해보다 6일 빨리 나타났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어느 정도 오르나요? 네, 어제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는데요. 밤 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한 강릉은 올해 첫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6일가량 빠른 기록입니다. 낮에도 폭염은 계속됩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면서 또다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저녁 사이 영남 지방에는 5에서 1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또 맑은 하늘 아래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곳곳에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이틀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폭염특보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영남 지방에 이어 오늘 오전 경기도 용인과 전남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확대되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2도, 강릉 33도, 대구는 34도, 경주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지만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더위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지치기 쉽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고요. 틈틈이 그늘에서 휴식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영남 내륙 일부는 체감 온도가 33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보가 되면서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대구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군우 기자. 네, 대구 동성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기온이 어느 정도죠? 네, 아직 오전인데도 이곳 동성로의 기온은 거의 30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햇볕도 굉장히 뜨거워서 잠시만 서 있어도 등줄기에 땀이 흐를 정도인데요. 그래서인지 평소 늘 인파로 붐비는 이곳 동성로도 오늘만큼은 평소보다 조금 한산한 그런 모습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방송 전에 이곳 동성로를 오가는 시민들을 좀 지켜봤는데요. 대부분 반소매 차림에 햇볕을 피해 조금 서늘한 그늘로 다니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양산이나 휴대용 선풍기를 든 시민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경북 내륙 일대 다른 도시들도 30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기온도 기온이지만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한층 더 높습니다. 이곳 대구와 경산, 영천 등 인근 지역에는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작년보다 일주일이나 이른 건데요. 대구시는 비상대응 체계를 통한 폭염 취약계층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도로나 공원에 설치된 쿨링포그와 분수 등 더위를 식혀줄 시설도 일제히 가동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갑작스러운 무더위가 찾아왔을 땐 무엇보다 온열 질환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더운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은 가능하면 피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특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동성로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오늘 아침 인천공항 1활주로에 화물기가 착륙하면서 타이어가 파열돼 현재 1활주로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복구 작업이 당초 예상보다 좀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김기봉 기자. 네, 김기봉입니다. 네, 현장 상황이 빨리 정리가 돼야 할 텐데요. 지금 비행기는 활주로에 그냥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고 항공기는 인천공항 1활주로상에 여전히 서 있는 상태입니다. 사고는 오늘 오전 7시 5분쯤 발생했습니다. 미국 아틀라스 항공사 소속 화물기 OY8692편이 인천공항 1활주로에 착륙하는 과정에 타이어와 랜딩 기어가 파손돼 활주로에 멈춰섰습니다. 화물기의 기종은 보잉 747-400 대형 기종인데 오늘 새벽 5시 3분 인천공항 3활주로를 통해 이륙했지만 이륙 과정에 항공기에서 파편이 떨어지는 등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항공기는 이륙 이후에도 기체 이상이 계속 감지돼 결국 회항하게 됐는데 이륙 2시간 만인 7시 5분 인천공항 1활주로를 통해 착륙했습니다. 그런데 착륙 과정에서 타이어가 완전히 파열되고 랜딩 기어도 부서져 활주로상에 멈춰섰습니다. 인천공항은 즉각 1활주로를 차단한 채 타이어 교체와 함께 파손된 활주로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초 낮 12시 이전에 활주로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복구 작업이 늦어져 오후 3시쯤으로 예상 시간을 바꾼 상태입니다. 앞서 이륙 과정에서 파편이 나온 3활주로도 곧바로 폐쇄됐다가 3시간 반 만인 오전 8시 36분에 운항이 재개됐다고 공항 측은 밝혔습니다. 인천공항은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고 다른 항공기 이착륙은 3, 4활주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운항 차질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착륙 지연 편수 등 구체적인 피해 내용은 추후에 집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공항에는 4개의 활주로가 있으며 제포장 공사 중인 2활주로를 제외한 3개의 활주로가 사용 중이었는데 오늘 사고로 한때 1개의 활주로만 사용하는 상황이 빚어졌고 지금은 2개의 활주로가 운영 중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여야 대치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11명을 단독 선출하면서 여야 갈등이 격해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고요. 민주당은 상임위를 즉시 가동하겠다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 열어서 보이콧 논의한다고 하던데 아직 안 끝난 건가요? 네, 국민의힘은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대야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이 핵심 상임위로 꼽히는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등 11곳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 겁니다. 여당은 의원총회 시작과 함께 당 소속 의원 108명 명의로 이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곧장 이런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는데 이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편파적인 의사 진행과 의사 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으며 나아가 강제적으로 국회의원 상임위를 배정하는 등 또 상임위를 포함해 앞으로 국회 모든 의사 일정을 거부, 즉 보이콧하는 방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당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어제 의총에서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출범한 당내 15개 특위를 적극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상임위에는 불참하지만 정부 여당만으로 이 민생 현안과 정책 이슈를 챙기자는 취지인데요. 여기에 대북 송금 1심 유죄 판결로 다시 불이 붙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고 야당의 상임위 구성 강행에 맞서 여론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일단 민주당 안대로 법사위를 내주는 대신 운영위나 과방위를 다시 받아오는 플랜 B를 모색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에 야당의 강행을 순순히 받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도 여러 방향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법안 처리 관문으로 통하는 법사위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이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법사위는 굉장히 중요한 버팀목이고 민주당이 다시 법사위원장목을 내놓을 때까지 투쟁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일각에선 장외투쟁에 나서야 한다거나 대통령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 건의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도 오전 11시부터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11명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뒤 향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당은 원구성 강행 이후 여당을 향해 압박 수위를 더 높이는 데 초점을 두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기류는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특히 11개 국회 상임위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이 불참을 공언한 상황에서 야당이 상임위를 단독으로 가동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민주당은 어제 구성된 상임위들을 즉시 가동하여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각 정부 부처를 상대로 이 업무 보고를 요청하고 이에 불응하면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현안 관련 국정조사까지 추진한다는 구상인데요.
여야가 좀처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최상병 특검법, 방송 3법 등도 일사천리로 처리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에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한 14개 법안을 따박따박 하나하나 재처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4개 법안을 하나로 패키지화하는 등 여러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법사위 등 주요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가져가면서 이 법안 처리의 걸림돌은 사실상 제거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선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하며 법사위를 우회해 이 법안을 통과시켜 왔는데요.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한 달 안에도 충분히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향후 민주당의 계획이 중요할 텐데 모레 본회의 열어서 나머지 7명 상임위원장 선출도 강행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은 이르면 모레 남은 7명 상임위원장을 두고서도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여당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독식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건데요. 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국회법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가급적 나머지 상임위도 빨리 마무리해 이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도 필요한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선 기본적으로 의석수에서 밀리는 상황이어서 이 야당이 상임위 독식을 강행할 경우 뾰족한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당 원내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이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위원장목을 다 내주고 이 나머지 7개 위원장직을 받는 한 자체에 부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막판에 법사위원장 자리라도 달라는 요청을 민주당이 거부한 상황에서 이 미세 조정 역시 큰 기대를 할 수는 없다는 건데요. 이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 모레까지 당내 의견을 취합하고 이 마지막까지 대응 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작업을 하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북한군 일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당국은 지난 9일 오후 12시 30분쯤 중부전선 DMZ 안에서 작업을 하던 북한군 일부가 군사분계선을 단순 침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우리 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 이후 북한군은 북상했고 특이 동향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브리핑에서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에 대해 DMZ에서 북한군이 수풀을 헤치고 움직이는 상태였고 군사분계선 근접 전부터 우리 군이 관측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한 이후에 즉시 북상을 한 것으로 봐서 침범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내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만간 방북하게 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최근 북한이 실패한 군사정찰 위성 발사 관련 기술 이전 문제가 다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4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첫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후 4년 만인 지난해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다시 만나 서방 진영에 함께 맞서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 패권주의 세력에 맞서서 자기 주권적 권리와 또 안전 이익과 이걸 수호하기 위해서 정의의 위협을 벌이고 있는데 지난해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측은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며 밀착을 과시해왔습니다. 따라서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을 통해 경제와 군사협력, 인적 교류 등을 계속 심화한다는 공동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이 지난달 실패한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이번 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협력할 수 있다는 여지는 보여주는데 전 기술, 위성뿐만 아니라 발사체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된 기술들을 다 포괄적으로 해서 지금 전면 협력을 해나가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비교적 신중한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러나 이런 군사협력 내용이 현재 북러 간 체결된 설린 우호 협력 조약에 당장 반영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러시아로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의식하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조약에 담는 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북핵 문제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북한을 두둔하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에도 북한이 위협을 느끼는데 달리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며 북한의 도발을 정당화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의 발언이 예상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지난해 시민단체의 공익신고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조사를 진행해온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참여연대는 이른바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밝혀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최재형 목사 등 3명을 신고했습니다.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한 의혹이 있으니 이를 조사해달라는 겁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권익위가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권익위는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에 대해선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어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과 명품 가방을 제공한 최재형 목사 등을 둘러싼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새로운 증거가 없고 법 위반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조사를 끝내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됩니다. 앞서 권익위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 조사 기한을 넘겨 한 차례 조사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당시에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권익위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며 고의지연 의혹 등이 제기됐는데 이번 발표를 두고도 한동안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고 의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 수 없는 브리핑이었고 공직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기본적인 상식을 무시한 결정으로 이번 권익위 결정과 별개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위반이 없다고 결정한 데 대해서 이본석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에는 차질이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출근길 취재진을 만나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 소환 여부를 놓고 또다시 대통령실과 갈등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검찰이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동해 심해가스전과 관련해서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과거 사례와 비교해서 20%의 확률이면 시추를 시도할 만하다며 적극 방어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액트지오사의 체납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음은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탐사 성공률 20%는 과연 높은 것일까? 시추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기에 20% 확률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각 광구마다 다른 방법을 적용해 확률을 계산해왔던 만큼 1대1 비교는 어렵다고 먼저 선을 그으면서도 시추를 시도할 만한 수준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 20%의 성공률이면은 사실은 그 개별 팩터 요인을 봤을 때는 그 성공률이 높다라는 취지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더군다나 저희가 그 기존에 축적돼 있던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시추할 만한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세기 최대 심해 유전인 가이아나 유전도 같은 계산법으로 16%에 불과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동해 심해 탐사를 함께하던 중 철수한 호주 최대 석유 개발 회사 우드사이드와 관련된 의문에 대해서도 답했습니다. 우드사이드가 사업성이 없어서 철수한 게 아니며 기업의 인수합병 문제, 즉 내부적인 이유로 사업을 접은 것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더불어 우드사이드가 액트지오와 같은 자료를 보고 사업의 가능성을 판단한 게 아니라고도 밝혔습니다. 서공사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했던 대륙분과 관련된 자료들, 또
그 대륙 사면과 관련된 자료들, 이 자료는 우드사이드가 분석을 안 했었고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자료를 기본적으로 액트지오사에서 분석을 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분석한 액트지오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정부는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우선 선정 과정이 3개 업체가 참여한 경쟁 입찰이었다며 공정하게 선정됐다고 말하면서도 세금 체납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한 1,650불 정도를 체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정확히 다 확인을 못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석유공사에서 그 부분까지 놓친 거에 대해서는 아주 완벽하게 잘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계약 자체에 대해서는 법인격이 살아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자료 분석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니며 계약 이후 완납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탄화수소를 발견하지 못한 리스크가 있다는 아브레오 고문의 발언은 이번에 도출된 유망구조 이야기가 아니라며 과거 다른 시추 과정을 의미한 것이고 통역 과정에서의 오류였다고 말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정부가 가스전 개발이 추진되는 동해 일대 광구를 새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정부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효율적인 개발과 투자 유치를 위해 동해 일대 광구를 재설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12월 말 본격적인 시추를 위해 다음 달에 첫 시추 해역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시추와 시추 자료 분석에 각각 석 달 정도 걸린다며 내년 상반기에 첫 시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대 140억 배럴 규모로 추정이 되는 동해심의 가스전 개발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석유공사 수장이 교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6월에 취임한 김동석 석유공사 사장 임기가 지난 7일로 끝났고 연임 대신 새 인물이 석유공사를 이끌 것이란 관측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석유공사는 김 사장 임기 만료를 2달 앞두고 차기 사장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렸지만 이후에 사장 공고 등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교역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상품 수지 흑자폭이 줄어든 데다 외국인 투자자 배당이 대규모로 이루어진 영향이 컸습니다. 한국은행은 계절적인 요인에 따른 일시적인 적자로 분석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용원 기자. 네, 한국은행입니다.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이번에 멈춘 거죠? 네, 경상수지가 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경상수지는 2억 9천만 달러 적자입니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4월 13억 7천만 달러 마이너스 이후 다음 달인 5월부터는 줄곧 흑자였는데요. 11개월째 이어온 흑자 행진을 1년까지는 끌지 못하고 적자 성적표를 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적자를 기록한 이유는 뭡니까? 상품 수지 흑자는 줄었는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이 크게 늘면서 본원 소득 수지가 악화한 영향이 컸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상품 수지입니다. 수출과 수입액을 합산한 항목인데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은 7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지만 규모는 3월보다 1억 달러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입액은 3월보다 28억 달러 넘게 늘었는데요. 이 두 금액을 따져보니 상품 수지가 51억 1천만 달러 흑자에 그쳤습니다. 직전 달보다 흑자폭이 무려 29억 8천만 달러나 줄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번 돈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번 돈을 뺀 본원 소득 수지 적자 폭도 커졌습니다. 특히 배당 소득 수지 적자가 무려 35억 8천만 달러에 달했는데요. 3월에는 흑자였는데 이때와 비교하면 53억 달러 넘게 빠진 규모입니다. 한국은행은 4월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대규모 배당 지급이 집중되면서 적자 폭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서비스 수지 적자는 3월보다 7억 달러 넘게 줄면서 16억 6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동남아와 중국 관광객이 늘면서 여행 수지 적자가 개선된 영향이 컸습니다. 네, 앞으로 경상수지 흐름 어떻게 예상되고 있죠?
이번 경상수지 적자는 일시적이라는 게 한국은행 분석입니다. 4월에 외국인 배당이 집중되는 계절적 요인이 컸다는 건데요. 이에 5월부터는 기존의 양호한 흑자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5월 통관 기준 수출이 크게 늘고 수입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만큼 상품 수지 흑자폭이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여기에 배당 지급이라는 일시적 요인도 사라지고 서비스 수지는 4월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경상수지는 다시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지정학적 위험이나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 IT 경기 확장 속도 등을 변수로 꼽았는데요. 이런 불확실성에도 상반기 경상수지 279억 달러 흑자 전망치를 달성하는 것 무난할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 이후 민주당 내에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 강성 지지층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에 대해서 아마도 이화영 부지사가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배척되지 않습니까? 판결 결과에서 예를 들면은 진술을 조작하는데 회유에 의한 진술 조작이 있었다. 또는 그 쌍방울이 북에 건넨 돈의 성격에 대해서도 그것이 이재명 대표가 방북하기 위한 어떤 대가성이 있다, 사례금 명목이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그걸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측에서 자체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비용을 보낸 것이다. 예. 이렇게 주장이 상당히 엇갈린 주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주장들이 1심 재판부에서는 사실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좀 나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승원 의원이 결과도 오판이고 절차도 엉망이다라고 비판한 데 이어서 박찬대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심판도 이제 선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뭐 미국에서 그렇게 하죠. 연방 검사, 판사 다 선출하고요. 그런 제도가 우리에게는 대단히 생경합니다. 우리의 이 법관 양성 시스템을 잘 아실 텐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심판이 경기 결과를 좌우하는데 예. 심판이 잘못됐으니까 이 경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예. 논리 아니겠습니까? 뭐 상권 분립 얘기하기 전에 이성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봐도 이게 대단히 별로 이렇게 좋은 반응으로 느낄 분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게 나왔다면은 예. 그 재판에서 본인들 주장이 관철될 수 있는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변호인을 탓해야 되는 겁니다. 재판에서는 검사가 공소 사실에 대해서 재판정에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낱낱이 판사에게 설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피고인 쪽에서는 변호인이 나서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이화영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에서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면 거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모든 증거와 사실관계에 의거해서 법리에 맞춰서 재판을 하는 판사에게까지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 전반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그냥 인민재판하자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검찰 수사도 잘못됐고 판사의 판결도 잘못되면 우리는 입법으로 맞서겠다. 지금 민주당이 법 왜곡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법 왜곡죄를 이번에 처음 얘기한 건 아니에요. 21대 국회에서도 최기상 의원 등이 이미 이 부분을 발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검찰과 법원의 부당한 법 적용을 막아서 억울한 사법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이제 취지거든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검찰과 법원의 이 법원 등의 사법기관에서 과연 정말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공정성을 갖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 신뢰도를 갖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해보면 사실 굉장히 낮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법에 의해서 법을 왜곡적으로 적용했을 때 예. 이것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사법 피해자는 나왔는데 그렇게 나온 이후에 그것을 하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처벌 조항이 지금으로서는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한 그런 규정을 만들므로써 사법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자 이런 측면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민주당이 결과에 따라 온도차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거냐 이런 비판인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그 온도차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작년이었죠. 이재명 대표 영장이 기각됐을 당시에는 민주당이 입법부 일원으로서 헌법 질서를 존중해야 할 여당이 삼권 분립을 짓밟는 사법부 길들이기, 사법부 겁박을 중단해야 한다. 이런 논평을 했었고요. 이번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재판은 30년 법조 생활 동안 듣도 보도 못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반응이 너무 다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인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을 지향을 하고 국회에서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지가 벌써 5년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책임 있는 공당에서 이 법원의 판결, 정치적인 어떤 사건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반응을 다르게 하면서 이제는 뭐 입법으로까지 판사들을 사법부를 옥죄겠다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뭐 법 왜곡죄라는 것을 발의한 의원이 최기상 의원, 그분도 판사 출신이에요. 자, 그러면 법을 왜곡했다는 것은 누가 판정을 하죠? 그것을 법조문에 일일이 다 적어서 규율할 수는 없는 일이고 누군가는 권위를 가지고 주관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할 텐데 그럼 그 사람은 법관이 아닙니까? 도대체 누가 그것을 수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또 누가 할 겁니까? 이런 의문에 대한 끝없는 질문이 이어질 텐데 민주당은 지금 이 상황, 판결이 마음에 안 드니까 거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 유창훈 판사의 이재명 대표 그 구속영장 기각했을 때 저희 당에서도 그 유창훈 판사의 판단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을 냈지만 예.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정도 수위는 아니었습니까? 적어도 이런 예. 식으로 입법을 통해서라든지 판사를 탄핵을 한다든지 이런 예.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하는 얘기는 그때는 또 사법부 겁박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법 왜곡죄까지 만들어서 판사 탄핵법도 만들고 예.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은 도대체 1년도 안 된 사이에 뭐가 그렇게 바뀌었는지 민주당은 참 예민한 정당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판사 탄핵안 발의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거기까지 지금 논의가 예.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건을 한정적으로 놓고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의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 사건이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했던 그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았거든요. 예.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거다라는 반론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1심 판결 이후 연일 이재명 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SNS에 연일 글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을 감옥까지 하는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거겠죠. 라고 썼고요. 재판을 끌거나 재판보다 선거를 앞당기려고 할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헌법 84조를 다시 거론하면서 집류만 나와도 직을 결국 상실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썼네요. 그렇죠. 우리 정치사에 이제 없었던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헌법의 불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됐을 경우에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아무런 법적인 규율 장치가 없어요. 그것은 이 헌법을 만들었었던 1948년 당시만 하더라도 또 그 이후에 지속되었던 헌정 기간 중에 적어도 형사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선을 과연 출마할 거냐. 예. 그런 상상을 안 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법적 해석 여부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헌법에는
소출을 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 글쎄요. 민주당에서 어디까지 또 여기에 준비해야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 논란은 두고 다음 대선 전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뭐 정치권에 다시 등판하지도 않았는데도 SNS에 헌법 84조 얘기를 지금 연일 쓰고 있는 거는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망론에 조금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또 시각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많은 정치적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는 것은 이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되어가고 있고 그 어떤 선출들도 지금 결정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 과정 속에서 본인의 전당대회 출마 메시지를 대신하고 있다. 지금 거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나 한동훈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고요. 지금 헌법 84조 얘기를 나오시는데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준 것과 탄핵제도라는 제도를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임기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탄핵이라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법관 탄핵 얘기까지 나오는 게 결국은 이재명 지키기 아니냐.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이번에 또 당원 당규를 개정하기도 했죠. 당원 당규 개정을 놓고 친명의 핵심 의원인 김영진 의원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서 민주당이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선 후보가 누구일지는 2026년 9월에 가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방선거를 이재명 대표가 지휘해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강한 부정이 강한 긍정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우려가 있으니까 굳이 내 임기 내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기 조항을 가지고 왜 논란을 하냐. 그 상황 빼자 했는데 뭐 이렇게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과연 그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우려도 있는 거죠. 덕을 볼 수 있는 누군가가 부추기고 있다? 아니면 계속 유도하고 있다 그 말씀이세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거는 그것을 진행한 사람들이 판단하겠죠. 네, 윤희석 대변인님. 김영진 의원 이재명 대표하고 굉장히 가까운 의원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얘기하면 좀 섭섭할 것 같은데요? 7인회라는 그 모임의 이제 멤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저 말씀 들으면서 김영진 의원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제가 뭐 기우일 수도 있겠는데 이 정도로 어느 정도 상식을 가진 분이라면 지금 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통과된 이 당원 당규 개정 이 부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걷어들일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정치권에서 지향의 어떤 방향 그것을 다시 거꾸로 되돌리는 거잖아요. 당권 대권 분리라는 것도 어떤 1인이 한 사람이 정당을 지배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된 건데 이것을 교묘한 방법으로 이재명 대표에 한해서 다음 대선까지 임기를 얼마든지 연장시킬 수 있는 장치를 줬다는 것은 김영진 의원 말한 대로 민주당이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어지러질 수밖에 없는 거고 민주당의 토대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정확히 얘기하신 거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아직 연임하겠다고 안 했는데 너무 오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 오해가 현실로 올 거라고 다들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규정을 바꿨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표 안 나가겠다면 뭐 그것으로 민주당의 결정을 뭐 그대로 존중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이 당원 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누가 보겠습니까? 그것은 그 이후의 일인 거고 지금 이 순간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겠죠. 우상호 전 의원도 오해받게 왜 이렇게까지 하냐라고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김영진 의원도 이거 당 전체가 멍드는 일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그런 비판의 포인트가 좀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당내에서 이런 레드팀의 역할, 이런 목소리 나올 수 있어야 하고 나와야 된다고 또 생각합니다. 모두가 한 방향으로 향해서 가지만 그 가는 방향 속에서 다른 길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야 건강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김영진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 보고 당권에 도전하거나 아니면 차기 대선에 도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일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지금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들이고 그것
이것들이 지금 차기 지방선거 공천권하고 연관되면서 마치 이재명 대표가 지금 독선으로 이 당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받지 않아도 될 오해를 받게 만드는 이 과정들은 좀 그 비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비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에서 뭐 그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들 없어요? 보는 거죠. 이미 많은 분들이 예상할 때 내일 12일 날 당규가 통과되고 17일 날 중앙위를 통해서 당원까지 개정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목소리를 연일 낼 수밖에 없는 건 우리 당 안에서 그 최종적으로는 통과가 되더라도 이 과정은 다 기록으로 남겨야 될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또 인식을 공감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민주당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는 이거 반대했다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언론에다가 본인의 의견을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전언이지.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걸 왜 반대하겠어요? 반대한다고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누가 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라는 존재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당원당규 개정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넘어가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흔드는 목소리에 이분이 빠질 수 없겠죠. 장경태 최고위원은 꼬리가 몸통을 흔들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이렇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은 없어야 된다 보는데요. 대권 당권 분리도 과거에 문재인 대표 시절에 소위 비문계 의원님들의 여러 공세를 막기 위한 또 여러 가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인 거지 당권과 대권을 분리한 게 옳다. 그게 지고지수나 원칙입니까? 정당의 목표는 이 집권 가능성을 높여야 되고요. 여러 정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대권 당권 목표, 그러니까 대권 당권이란 수단은 공정한 경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선 1년 전 사퇴 규정이 있고 거기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 조항을 복원한다고 해서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한다든지 혹은 뭐 대권과 당권을 분리하는 게 지고지수나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것까지 가는 거는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당원 당규 개정한다고 해서 본질적인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이제 주장인데요. 저 궁금한 게 그러면 꼬리가 뭐 김영진 의원인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글쎄요. 지금 장경태 최고위원이 얘기하는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는 그 꼬리가 김영진 의원인지 아니면 진짜 그 사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안을 가지고 정말 크게 그 확대 해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 장경태 최고위원의 발언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대권, 당권 분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과거에 우리가 당을 1인이 제왕적으로 총재 시절에 해왔던 그런 당에서 탈피해서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고 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하자는 측면을 강조했던 그 역사가 있는데 그런 역사를 조금 더 장경태 최고위원도 좀 돌이켜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레드팀의 목소리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어제 순방길에 올랐는데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여사 출국길에 꽃길을 깔아준 것 아닙니까? 라고 민주당에서 반박을 했습니다.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 위반 사항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필 왜 순방 떠난 날이냐 이 의혹 제기거든요. 뭐 공교롭습니다. 시점은. 근데 뭐 권익위가 꼭 그 순방 날짜에 맞춰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연입니까? 공교로운 거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그럼 귀국 날에 하면 또 뭐라고 할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건 권익위 결정이 왜 이렇게 나왔느냐는 건데 여러 의견이 있었다고 해요. 제가 뭐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수사기관으로 이첩할 실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김 여사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이 없다는 그런 식으로 종결을 하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권익위 발표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야권에서는 이제 시점을 가지고 계속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치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어제 내린 결론은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직접 수수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고 권익위의 판단이 검찰 수사와 논리적으로 그리고 법리적으로 연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권익위의 판단은 판단대로 또 검찰의 수사는 검찰의 수사대로. 그러니까 마법처럼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순방만 나가시면 모든 것이 착착 일이 이루어지고 해결이 된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법마저 이렇게 되면은 참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마법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발표 시점을 좀 더 정무적으로 고려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간에서는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냐 이런 조롱에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어제 국민권익위가 발표 30분 전에 긴급 기자들 공지했다 그래요. 뭐가 급해서 오후 5시에 발표를 하면서 긴급 공지했을까? 아마도 대통령 내외분의 순방 중에 이 일을 다 털어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라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상식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권익위가 스스로 권익위의 이 권위를 부정한 이런 사건입니다. 권익위가 대통령 부인에 대한 처벌 규정만을 언급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이 수수한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이것을 적법하게 신고했는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은 거 이것은 권익위가 그동안 이게 권익위에 접수가 되면 90일 이내에 판단하게 되어 있었던 사안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 연장해가지고 6개월 만에 판단했습니다. 그마저도 완전히 맹탕으로 판단을 해놨어요. 그러면 앞으로 권익위의 이 사건을 이 판단을 놓고 그럼 이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고위직에 있는 그 부인들 이분들은 그냥 명품백 수수해도 다 처벌받지 않겠구나라는 것이고요. 제가 짧게 하나만 덧붙이면 오늘 조국 대표가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조국 대표의 자녀인 조민 씨가 대학원 다닐 때 장학금 받았습니다. 그 건 가지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하급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고 자녀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었던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권익위가 이제는 할 말이 없게 됐다. 그래서 권익위 스스로 권익위의 권위를 실추시킨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으로 파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어제 순방길에 동행을 했는데 그래픽을 좀 보여주실까요? 어제 김건희 여사가 들고 있는 가방도 좀 화제를 모았습니다. 에코백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에코백이 저 눈길을 끈 것 같은데 전에도 또 에코백 든 걸 제가 몇 번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김건희 여사님 입장에서는 다른 백을 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아마 저것도 제가 볼 때는 고도로 생각된 연출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먼저 저 백에 있는 내용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무슨 백을 들었으면 또 그 백이 화제가 될 것이고 저 백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구입했는가에 대한 관심이 쏠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아마도 에코백을 들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해외 순방길에 꼭 에코백밖에 들 수 없는 저 처지가 너무도 좀 딱한 처지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기자들이 또 명품백 논란이다 보니까 백을 중심으로 취재를 하게 되고 또 그게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권익위 판단은 그렇고 권익위는 권익위고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고발이 된 거기 때문에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권익위 말씀 조금만 이어가면은 권익위에서도 윤 대통령 관련한 사안을 또 엄밀하게 봤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한 소추 여부 이건 헌법에 규정된 거기 때문에 이게 또 실익이 없다. 또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거고 조국 대표 말씀하셨는데요. 조국 대표 자녀에 대한 장학금 그것이 조국 대표 본인에 대한 뇌물 공여로 의제가 돼서 법에서 유죄 판결이 난 것이지
뭐 자녀에 대한 규정이 있느냐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갈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른 고려 없이 증거대로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워낙에 말을 짧고 원칙적인 말만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해석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의지를 밝힌 거라고 보십니까? 이원석 총장의 말씀은 그냥 원론적인 수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제 대통령 그 내외분이 순방길에 올랐을 때 이번 청탁금지법의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최정 그 목사가 얘기했던 중에 나왔던 대통령실의 행정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도 어제 1호기를 같이 타고 순방을 같이 나갔어요. 그렇다면 과연 일정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말처럼 이 수사가 일정대로 진행이 될 것인가?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미 그 지금 중앙지검에 나와서 조사를 받거나 수사에 협조해야 될 많은 관계자들이 이렇게 자리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좀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특검밖에 답이 없다라는 야당의 주장에 힘이 좀 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론을 제가 짧게 드릴게요, 기회를. 이번 순방길에 간 두 행정관의 예를 들자면 그분들이 뭐 한 달, 두 달 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금방 돌아옵니다. 또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 순방에 따라가는 것이지 뭐 수사기관에서 며칠 동안은 아예 가지 말아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또 특검 필요성과 연결시키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공방을 넘어서서 지금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단호하게 노! 법사위만이라도 달라고 했는데 결국 안 됐고 11개 상임위원장 지금 야당 단독으로 선출하게 됐는데 일단은 지금 다 결렬된 거고 이후의 시나리오를 좀 가정해 보겠습니다. 법사위를 다시 줄 가능성은 제로입니까? 없다고 봅니다. 없습니까? 저 가능성은 완전히 제로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다른 거 다 양보할 테니 법사위만 달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일 다 안 해도 되는데 대통령실 방탄만 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렇게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사위를 드릴 수 없다. 뭐 법사위 안 드린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시는 거부권을 언제든지 활용하실 수 있는 또 그런 법적인 장치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법사위를 드릴 가능성은 없고요. 지금 이제 남아있는 그 7개의 상임위가 있습니다. 이 상임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게 빨리 상임위원장을 추천하시라 이렇게 저희가 공고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까지 이 내용들이 국민의힘에서 또 계속 보이콧 하시고 하신다면 뭐 저희는 빨리 개원해서 민생을 위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선 뭐 그 나머지 7개의 상임위도 처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민주당에서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 게 170석 넘는 의석을 단독으로 갖고 있고 또 야권이 192석이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물론 의석 비율은 그렇지만은 국민이 지난번에 지역구 의원을 향한 투표만 보면 5%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비율대로 하면 민주당은 어찌 보면 조국 신당에서 지역구 의원을 안 냈기 때문에 과반도 안 되는 그러한 국민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의석수가 과대 계상된 이 상황에서 이런 식의 국회의원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역풍을 맞을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법사위 저희가 대통령 방탄을 위해서 뭐 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국회 운영의 원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이어졌던 유구한 그런 관행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려가 없이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4년 전에 있었던 일을 재현하는 것이고 그 결과 2년 뒤에 민주당은 정권을 잃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총하고 있는데 보이콧 결정 나는 겁니까? 글쎄요. 뭐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희가 민주당이 하라는 대로 정청래 신임 법사위원장이 줄 때 받아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줄 때 받아라. 거기에 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민주당에서 그러면 운영위라도 받고 합의를 해보면 어떠냐라고 하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운영위도 중요한 것인데요. 예.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거 협상용으로 운영위까지 가져가는 그런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운영위원장을 가져가서 민주당에서 뭘 할 수 있느냐는 의견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예. 지금 그런데 힘으로 법사위 운영위 이제 또 과방위 같은 것까지 완전히 다 가져간 상태에서 나머지 알아서 가져가라 하는 것은 협상하려는 자세가 예. 전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죠. 장동혁 의원도 남은 밥만 먹으라는 게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운영이라도 좀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21대 국회에서요. 예. 국민의힘에서 법사위 운영이 과방이 다 가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국민의힘에서는 가능한데 민주당은 안 된다. 민주당은 지금 야당입니다. 야당이 일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이렇게 일을 안 하겠다고 하고 보이콧하는 모습을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실지도 한번 좀 깊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요. 그럼 법사위를 뭐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는 그런 시나리오도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어찌되었건 네. 그것은 글쎄요, 협상의 결과라기보다는 거래의 결과가 될 텐데 민주당에서 그렇게 나올 지금 입장을 안 보이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의장을 가진 당이 법사위까지 가져가는 것이 지금 이렇게 극렬하게 대치되고 있는 전국 상황에 국회까지 그렇게 되는 게 맞느냐, 그 점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 나누자, 뭐 1년 나누고 또 1년 나누고 그것은 꼼수에 불과하다. 저희는 원칙에 따른 그런 재협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거래와 협상의 그 차이가 참 미묘하긴 한데 민주당이 뭐 어떤 카드를 꺼낼 수 있을지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대리급 직원이 고객 대출금 10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차장이 700억 원을 횡령한 지 2년 만인데요. 또다시 거액의 횡령 사고가 발생하자 금융당국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한호 기자입니다. 경남 김해에 있는 우리은행 대리급 직원이 100억 원대 대출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자 금융감독원은 곧바로 현장 조사 방침을 세웠습니다. 규모도 규모지만 2년 전에도 우리은행에서 700억 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은행검사 1국을 중심으로 조사반을 편성해 현장 조사를 벌이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얼마로 할지, 본점과 횡령 사고가 발생한 김해 지점 중 어디를 조사 대상으로 할지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10억 이상 거액의 금융사고에 대해 금감원은 해당 금융기관을 상대로 조사 출장이나 검사 등 직접 점검을 벌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2년 만에 또다시 거액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내부 통제에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찾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은행은 거액의 횡령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데 대해 송구할 따름이라며 금감원 현장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은행에선 지난 2022년 4월에도 차장급 직원이 712억 원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022년 사고 후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했지만 더 일찍 사고를 발견하지 못한 점을 자체적으로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달 초부터 이상 징후를 발견해 조사를 벌이던 중 갑작스럽게 횡령한 직원이 자수하는 바람에 자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직원은 올해 초부터 고객의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 100억 원을 빼돌린 후 해외 선물 등에 투자했고 60억 원대의 투자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직원을 조사 중인 김해 서부경찰서는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일반인을 상대로 서울 강남과 인천국제공항을 헬기로 오가는 상업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차로 가면 1시간 넘게 걸리는데 헬기로는 20분 정도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헬기 택시 어떤지 최도희 기자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서울 잠실 헬기장, 안면 인식을 통해 신분이 확인된 시승식 참여자들이 하나둘 탑승장으로 이동합니다. 굉음을 내며 프로펠러가 돌아가자 참여자들을 태운 헬기 동체도 하늘로 치솟습니다. 한 도심 항공교통 서비스 플랫폼 업체가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인 헬기 상업 서비스, 이른바 헬기택시 시승 현장입니다. 차량을 이용하면 서울 강남에서 인천공항까지 1시간 이상 걸리지만 헬기를 이용하면 20분 정도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탑승 예약이 가능한데 실제 탑승 날짜보다 최소 2주 정도 전에 예약을 해야 이용에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요금이 편도 기준 인당 44만 원으로 육로교통에 비해 많이 비싸고 기상에 따라 운항 여건이 취약하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날씨에 영향을 받아서 운항을 못하는 경우는 한 30%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0%가 대부분 이제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시간에 날씨가 좋은 뭐 봄이나 가을, 겨울 때는 그래도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운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전성 확보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게다가 아직 국내에선 헬기 등을 이용한 소형 항공 운송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 운용 헬기는 아직 한 대에 불과하고 대중화까지 가려면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이지만 이번 서비스 개시가 꽉 막힌 도심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도심 항공교통, 이른바 UAM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는 이슈콜입니다. 앞선 싱가포르전에서 골을 넣고 세리머니하는 손흥민 선수의 아주 행복한 표정이죠. 오늘 저녁 중국전에서도 기분 좋은 장면 기대하며 경기 관전 포인트 정리해봤습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중국을 상대로 펼쳐지게 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의 마지막 경기. 우리 대표팀은 이미 3차 예선 진출을 확정했지만 이번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중국을 이겨야 일본이나 이란 대신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한 팀과 붙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합이 무척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톱시드라고 하면 일단 우선 배정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좀 강한 팀을 좀 피해서 좀 상대적으로 우선 배정을 먼저 해서 좀 수월한 조편서에 넣는다는 것을 바로 톱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호주랑 그 톱시드권을 놓고 좀 싸우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오늘 중국을 이기게 되면 호주의 마지막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톱시드를 확정 짓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좀 수월한, 까다롭지 않은 조에 편성될 수 있기 때문에 톱시드에 편성되는 건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톱시드를 놓치면 3차 예선에서 일본과 이란, 호주 중에 한 팀과 한 조에 묶여 험난한 여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 톱시드를 받으면 3차 예선 초반에 홈 경기를 많이 배정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본선 진출이 빠르게 확정되면 4차 예선을 치르는 다른 국가에 비해 본선 준비 역시 앞당길 수 있습니다. 김도훈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역시 싱가포르 경기 뒤 귀국해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며 중국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1회에 꼭 들어야 되는 마지막 목표가 남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경기를 할 수 있게끔 또 우리 홈에서 하는 경기니만큼 싱가포르에서의 또 결과가 우리 팬들에게 또 좋은 즐거움을 줬듯이 홈에서도 마지막 예선전, 최종 예선전의 마지막 경기를 유종의미를 거두고 싶은 마음은 저뿐만 아니라 선수단이. 선발 라인업은 싱가포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전망이지만 당시 교체 출전 뒤 존재감을 드러낸 황희찬, 박승욱 선수 등이 경기 초반부터 투입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싱가포르와의 경기 때 선발 라인업을 유지하면서 하지만 이제 한두 자리 정도는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황희찬 선수, 그 다음에 오른쪽 수비에 박승욱 선수,
지난 싱가포르와 경기 때 교체 투입도 다 좋았고 중국이 측면 쪽이 약하기 때문에 측면 쪽에서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황희찬과 박승욱 선수는 오늘 한번 선발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린 2차전에서 중국을 3대 0으로 압도했고 역대 전적 역시 22승 13무 2패로 우세합니다. 중국의 공안증이 이번에도 재현이 될지 오늘 저녁 8시 열리는 한판 대결 저희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북한이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군도 대남 방송용 확성기를 설치하는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남북 간의 심리전과 북한 내부 상황,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도 맞대응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남 확성기를 설치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는데 남쪽으로 방송하겠다는 건데 이건 어떤 의도일까요? 네, 아마 북한이 새로운 대응이라는 게 그중에 하나가 이 확성기 방송을 불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 어떤 내용으로 할지 우리가 짚어보겠습니다만은 그 방송을 우리한테 해도 우리 국군이나 주민들이 그 방송의 내용을 듣고 흔들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이제 그 위력 있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차단하기 위한 못 듣게 하기 위한 방해를 놓기 위한 제압 방송을 하겠다 이런 걸로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게 하려는 게 아니라 북한 그렇죠. 주민들이 대북 확성기 소리를 못 듣게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만약에 시작하면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아마 최근에 뭔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들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두 개 국가로 보니까 과거하고는 또 내용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 휴전선 자체를 북한은 지금 국경선으로 보고 있고 우리를 하나의 적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쏟아내고 싶은 분노의 말들이 많을 텐데 그런 정치적인 내용에다가 또 나름대로 사회주의가 우월하다 이런 내용도 넣을 거고 아마 뺀다면은 과거에는 이제 월북하라 넘어오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월북하라는 소리는 안 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북한에는 월북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예.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서 그만큼 민감하다는 얘기인데 북한이 일각에서는 탈북자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미사일보다 무서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미사일보다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핵폭탄보다 무서운 게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다.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지난 2015년 지뢰 도발을 북한이 하니까 우리가 즉각 대북 확성기 방송을 불었는데 이때 북한의 최고의 3인방인 황병소 차수 또 김양건 통전부장이 판문점에 내려와서 사과하고 스톱하게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이 확성기를 북한은 무섭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제가 북에 있어 보질 않아서 그 대북 확성기 방송 막 소리가 울리면 개성에서까지 들리다 그러던데 그렇게 멀리까지 가는 건가요? 네, 저는 이제 휴전선에서 한 10여 년 근무하면서 늘 그 확성기 방송을 듣고 살았는데 그때가 몇 년도예요? 70년대 전 기간을 대북 확성기 그때 서로 할 때입니다. 근데 심지어 이제 옆 사람하고 대화를 나눌 수 없을 정도로 이 음이 센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 20km, 30km까지도 가는데 조용한 이제 심야에 그렇게 멀리 갑니다. 그러면 그 음악이라든지 이런 건 생생하게 들리니까 이게 북한 주민과 군인들에게 주는 이 파급 효과라는 건 정말 무섭습니다. 그때 70년대에 DMZ 쪽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대북 방송 들으셨을 때 어떤 내용이 제일 기억이 나세요? 제일 기억이 나는 건 이제 대한민국에서 승용차를 만들고 있다. 그다음엔 또 이제 반도체도 만들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노래 같은 거 흘러간 노래 무슨 찔레꽃이나 신고산 타령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 노래를? 북한에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듣다가 이게 금지된 곡이었습니다. 북한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신세대는 이미 국경을 통해서 우리 음악을 다 듣고 오니까 이게 완전히 음악적으로 흡수된 사람이고 저희가 있을 때는 어려서 듣다가 노동당이 못 듣게 한 금지곡이 이게 확성기 방송에서 나오니까 너무 반갑고 잊어버릴 만한데 그걸 가사니 뭐니 또 다 몰래 적어가면서 불렀습니다.
따라 부르면 그때도 처벌되나요? 아, 그렇죠. 제 예. 옆에 그 친구가 이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 예. 황해북도 청단군에서 입대한 친구인데 이 신고산 타령을 가사를 적어 가지고 예. 저만 부른 게 아니라 옆 사람한테까지 알려준 겁니다. 종이 쪽지로 가사를 적어 가지고. 네네. 그래서 그 친구가 강제 제대가 됐습니다. 아마 그렇- 노동교화소에 예. 갔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엄격하게 예, 그때는 단속이 뭐 이루어졌군요. 예, 더 처벌이 셀 때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탈북자들 증언 들어보면 대북 방송 중에서 일기예보가 굉장히 요긴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저희 예.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북한의 일기예보는 이게 기계가 안 좋으니까 예. 거의 틀린단 말입니다. 예. 근데 DMZ에 근무하는 군인들은 장마 기간에는 거의 옷을 마른 걸 입어보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에서 오늘 뭐 비가 오다가 뭐 오후엔 먹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이제 잽싸게 빨래를 해서 내다 놓는단 말이죠. 예. 근데 남쪽 거는 들으면 아주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저쪽은 뭔가 우리보다 좀 앞서가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죠. 예. 지금 뭐 MZ 세대들은 대북 방송 들으면 뭐 BTS 노래 나오면 거의 따라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MZ 세대라는 게 1980년대 말에 태어나거나 고난의 행군기에 태어난 세대라 북한에서는 이걸 이제 장마당 세대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장마당 세대는 노동당 세대하고 다른 게 노동당 시대에는 식량 배급소에 가서 줄 서서 배급 타서 먹고 살았으니까 노동당에 대한 감사함이 있거든요. 예. 근데 장마당 세대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피땀 흘려 장사해서 먹고 살게 해준 세대니까 노동당에 대한 고만이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국경을 통해서 우리 USB나 이런 것들이 CD나 북한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서 예. 우리 저 노래를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 못지않게 대한민국의 저 BTS나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시 휴전선에 나와서 우리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그야말로 라이브 뮤직을 들으니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네요. 그렇군요. 네. 근데 BTS도 그렇지만 요즘에 이명웅 씨가 상당히 인기라고 하던데요. 어떤 요인 때문이라고 보세요? 이명웅 씨는 이제 아까 우리 서울에서 유행하는 노래와 드라마는 북한에서 똑같이 유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정서가 비슷한 건가요? 정서가 비슷하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이 한류 열풍, 예. K컬처가 북한의 신세대에게는 우리 대한민국 신세대하고 똑같이 이게 흡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명웅 씨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전폭적인 인기가 있으니까 예. 북한 사람들도 똑같이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따라 부르고 서로 나눠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훈아 씨는 옛날부터 좀 인기가 있었고. 예, 나훈아 씨는 인기가 있고 또 평양 공연을 직접 했기 때문에 예. 최진희 씨, 김연자 씨, 나훈아 씨 이런 분들은 다 평양에 가서 공연을 했고 그때 평양시 엘리트들도 이걸 다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CD나 이걸 저 USB로 다 들었기 때문에 네.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북한 주민들만이 뭐 특히 좋아하는 노래의 특성이나 이런 건 좀 없나요? 어떻습니까? 북한 주민들은 이제 과거에는 뭐 북한의 영화 주제가 뭐 이름 없는 영웅들 거기서도 이제 남한 노래가 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네 노래에 이제 한 70년을 지쳤고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북한 네. 작곡가들이 재밌는 노래를 못 만들어내니까 우리 대한민국 노래가 북한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건 뭐 사랑이나 뭐 연애나 이런 뭔가 그 따끈따끈한 걸 담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네. 지금 얘기해 주셔서 뭐 사랑이나 그런 거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지금 북한 MZ 세대에서 굉장히 인기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뭐 저도 이제 대한민국 드라마를 잘 안 보지만 사랑의 불시착은 빼짐없이 봤거든요. 예. 요게 이제 소장님도 재밌게 보셨어요? 너무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는 이제 탈북 여성도 2명이나 영화 배우로 출연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분간해 보지 못했겠지만 예. 자주 TV에 나오던 그 아라 씨라든지 이런 이제 탈북민 2명이 드라마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이제 북한 군인과 남한 여성의 만남의 이게 러브스토리니까 그런 게 북한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와닿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불시착해서 이렇게 미팅이 돼서
이 드라마가 예. 형성되니까 예. 하나의 그 상상력을 주는 겁니다. 야, 나한테는 저런 기회가 오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북한 젊은이들로서야 뭐 바로 땡기는 드라마가 됩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뭐 현빈 씨가 북한 장교 역할인데 뭐 북한 그 용어를 뭐 어느 정도 잘하는 것 같다 뭐 이런 평가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북한 주민들도 그 듣기 아주 편한 평안도 사투리를 쓰고 또 그때쯤에 이제 그 오총성 하사라고 판문점을 통해서 총탄 귀순한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친구가 저 현빈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예. 이제 우리 한국에서 그 친구가 활동하다 보니까 그 정성은 이제 현빈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남남 북녀라고 또 남쪽의 남자들이 북한에 상당히 인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현빈 씨도 그때 북한 주민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겁니다. 네. 지금 MZ세대 뭐 장마당 세대라고 부른다고 하셨나요? 네. 지금 MZ세대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 있다. 남한 문화를 동경하는 그런 게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중에서도 뭐 남한 말투 유행하는 거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오빠라는 용어가 금지돼 있습니까? 오빠는 이제 여동생이 오빠라고 부르는 건 괜찮지만 예. 그건 뭐 표준이지만 예. 이 남녀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끼리 오빠라고 부르는 건 이건 금지되어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까? 예, 그건 오빠, 뭐 자기 이런 말은 이게 북한에서는 남조선 말입니다. 남한 말투입니까? 예, 남한 말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반동 사상 문화 배교법, 청년 뭐 교양법, 특히 거기서 청년 교양법에서 이 오빠라든지 자기 여자친구가 남자한테 오빠나 자기나 이런 말을 부렀다면 이건 완전히 처벌 대상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 동무. 동무요? 자기가 급수가 같거나 낮으면 동무. 예. 급수가 높으면 동지입니다. 그 말을 안 쓰고 뭐 오빠 뭐 자기 이런 말을 썼다는 이건 완전히 그 날라리로 평가되기 때문에 처벌할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최근에도 그 북한이 직접 공개했습니다만 젊은 청년들이 10대 말의 청년들이 이런 말 쓰다가 수백 명 앞에서 공개 재판을 받고 예. 노동교화소에 끌려간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 쓰다가 제대로 걸리면 이 노동교화소에 가는데 여기서 노동교화소라는 건 노동을 하는 겁니다. 가서 예. 가만 갇혀 있다 나오면 살아나오지만 노동을 10년 이상 했다, 15년 했다, 이건 거의 사형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중노동을 시키기 때문에 제대로 안 먹이면서 중노동을 시키기 때문에 다 비실비실 거의 쓰러지기 직전에 살아나오면 다행이고 예.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틀어막는 거는 그리고 이제 대북 방송에 그렇게 민감한 거는 이 MZ 세대들이 정신적으로 한국의 문화에 젖어드는 걸 그만큼 예민하게 생각한다는 건데요. 네. 앞으로 그래서 북한의 MZ 세대들이 북한 체제를 흔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예. 바로 그런 점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예. 북한이 인터넷을 공개 못하는 게 왜 못합니까? 바로 그런 문화가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나 접하면 변하는데 바로 그걸 확송기 방송이 인터넷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 휴전선에 있는 70만 병력에게 그 우리의 문화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람들은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북한의 후방에 있는 자기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그걸 다 전합니다. 예. 지금 북한에도 어느 정도 핸드폰이 보급이 돼 있습니다. 북한 전체에는 700만 대가 돼 있는데 예. 군인들은 대대장 이상만 당국에서 핸드폰 줬지만 부모가 돈이 좀 많으면 자식에게 핸드폰을 사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핸드폰이 인터넷 빼고는 다 되니까 문자, 뭐 사진, 음악 예. 다 전송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대북 확송기 방송은 제2의 인터넷으로 북한을 문화적으로 변질시킬까 봐 예. 북한 당국이 저렇게 당황망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적 변질 가능성 이 부분을 경계한다고 하셨는데 또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남측으로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대북 확성기를 들으면서 갖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제 증언들이 여러 가지 잇따르고 있는데요. 김희철 한국안보협업 연구소장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잠시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깜깜한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방향도 못 잡아. 네. 그런데 소리가 들리는 방향이 저기 남쪽이다. 그러면 탈북자들이 그쪽 방향을 지향해서 내려올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심리전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거는 거짓말하면 금방 들통이 나요. 팩트를 정확하게 알려줌으로써 그 사람을 혼동할 수 있게 만들거든요. 아주 효과가 컸습니다. 예.
네, 그런 효과가 있다. 김희철 연구소장 뭐 아는 분이십니까? 네, 인간적으로 장군을 지냈다고 예, 잘하는 예. 훌륭한 장군 출신입니다. 예, 지금 얘기하신 그 내용대로 이 소리만 듣고도 남측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굉장히 경계할 수 있다는 건데 어떤 얘기일까요, 이거는? 네, 저도 뭐 휴전선에 9년 근무하다가 저 대북 방송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로 왔지 안 들었으면 올 리가 없죠. 물론 휴전선을 통해서 넘어온다는 것은 지뢰밭도 있고 하니까 어려운 일이지만 과거 국경을 통해서 많이 탈북했는데 지금 북한 그 김정은 체제가 이걸 꽉 막으니까 해상과 휴전선밖에 없습니다. 근데 휴전선에서 지금껏 침묵을 지켰지만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튼다. 뭐 굳이 북한군 보고 오라 대한민국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방송 내용만 들으면 유혹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 이것은 단순한 뭐 어떤 심리전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전 이 제목을 좀 바꿔서 문명전이다. 문명전. 예, 그러니까 예. 심리전은 싸움전자를 쓰지만 그렇죠. 문명을 전달하는 문명 전달 수단으로서 문명전 이렇게 쓰면 북한이 인터넷을 막고 있고 모든 정보를 차단시키는데 우리는 북한 동포들도 우리 민족이니까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우월한 문명이 북한으로 범람하도록 하는 건 민족적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북한에서 상당히 좀 예민하게 반발하고 있고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북전단하고 대북확성기 병행해서 계속하면 우리는 새로운 도발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새로운 도발이 어떤 걸 포함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제가 판단하건데 우선 예. 새로운 도발은 지금 확성기 방송을 내다 조립을 해서 같이 하겠다 이겁니다. 이 확성기 방송은 북한 전선의 한 개 사단에 한 4-5군데 설치가 돼 있고 그 한 1.7km 뒤에 그 방송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군인 아나운서를 거기다 동원해서 방송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방송 내용은 우리 군인들이 들어도 유혹될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게 하나의 그 새로운 대응이라는 게 1차 저 방송 스피커를 조립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NLL 상에서 뭔가 우리에게 도발을 걸어올 수 있다. 즉 해군 함정, 북한의 뭐 재래식이 해군 함정, 어뢰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는 게임이 잘 안 되지만 뭔가 걔들은 항상 그 총폭탄 정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들이받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긴장을 조성시켜서 한반도 전체 정세를 조성하니까 당신네 대북 확성기 좀 꽂달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이제 우리 군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고 아마 뭐 오물쓰레기를 줍는 고생을 계속 시키겠다. 그러니까 이제 오물쓰레기도 계속 반복적으로 뿌리겠습니다만 그 쓰레기를 열어보니까 이게 버린 쓰레기가 아니라 만든 쓰레기입니다. 뭐 과거엔 처음엔 오물 좀 버리다 그다음에 보니까 뭐 종이를 완전히 네모나게 오려가지고 급조해서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수행하냐 하면은 대적국이라고 북한 노동당 식국 통전부에서 다운사이징한 대적국이 저걸 지금 수행하고 북한군 적공국이 저걸 집행을 하는데 저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있으면 고갈이 되지 북한이 뭐 쓰레기마저 그렇게 넉넉한 나라는 아닙니다. 예, 이것을 오래 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소장님, 이사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거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좀 북한 동향에서 좀 독특한 거는 딸 김주의 모습이 잘 안 보이거든요. 한동안은 계속 노출을 하다가 최근에는 오히려 가리는 모습까지 나오는데 이건 왜 그러는 거라고 보세요? 네, 김주혜는 북한이 이제 필요에 따라서 내세울 때는 내세우고 뒤로 놓을 때는 뒤로 놓고 이렇게 활용을 하는 그야말로 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은 74년부터 꼭 20년 전부터 이 투톱 체제, 김정일, 김일성, 지금 김정은, 김주혜. 김주혜입니까? 예, 김주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후계자로 지목됐다는 것은 북한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김정은의 어떤 건강, 그다음에 또 미군은 지금 김정은이 핵단추를 두를 경우 암살하겠다고 드론기에 의한 김정은 암살 준비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핵단추를 누를 경우 하겠다는 방어적 논리이기 때문에 아마 김주혜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또 필요할 땐 등장하리라고 봅니다. 후계자로는 북한에서 주민들이 인식은 하고 있다. 예, 이미 순서상 후계자로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러 평양을 방문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알려져서요. 지금 뭐 북러 간의 밀착 움직임이 최근에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이건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네, 북한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계속 그 방사포탄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푸틴으로서는 아마 자기네 군수 기지 역할을 하는 북한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뭐 지원도 하겠다, 원조하겠다 이런 약속을 확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6월 말쯤 방문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앞으로 김정은이 시진핑 주석보다는 푸틴 쪽으로 더 밀착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예, 중국과는 지금 약간 갈등기에 놓여 있고 러시아 쪽에 확 기울어서 뭔가 자기 체제 재생산을 노리고 있는데 과연 러시아가 북한이 기대하는 것만큼 경제적 원조를 해줄지 거기에 따라서 또 북중 관계도 좌우되리라고 봅니다. 예. 북러 간의 밀착 움직임이 또 어떤 거래로 이어질지 국제사회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찬일 이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잠시 멈췄지만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몰라서 불안한 하루하루인데요. 지난 2010년 북한군의 포격에 피해를 봤던 연평도 주민들은 아직 그날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 네, 연평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있는 곳이 지금 뒤로 정확히 보이진 않는데 연평도 어디쯤인가요? 네, 지금 제 뒤에 있는 곳이 연평도의 주요 시설들이 모여있는 마을입니다. 지금은 자욱한 안개가 덮여 평온한 모습이지만 과거 2010년 당시 북한 포격에 피해를 입었던 집들이 중간중간 섞여 있습니다. 만나본 연평도 주민들은 그때 당시를 잊지 못한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주민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뒤에 집이 커다 하나만 조그맣고 두 간 컸어요. 집 두 개가 홀랑 날아라. 거기 날아나니까 우리 헛집인데 거기도 덜덜덜 다 떨어지고 말고. 연평도 북쪽에서 가장 가까운 북한 섬과는 고작 3km, 육지와도 11km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워낙 가깝다 보니 북한군 등의 움직임을 직접 목격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안개가 짙게 내려앉은 상태라 맨눈으로 관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새벽 저희 취재진이 연평도를 둘러봤을 때는 지금보다 안개가 훨씬 더 심했는데요. 보통 새벽 5시쯤 출항하는 어선들이 안개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아 항구에 발이 묶인 상황이었습니다. 해가 뜨면서 살짝 거친 안개에 평소보다 3시간쯤 늦게 어민들이 바다로 떠났습니다. 7월 1일부터는 꽃게잡이 조업이 금지되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달 초에는 북한의 GPS 교란 시도가 있어 어민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는데요. 오늘처럼 안개가 심한 날 GPS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구 위치를 정확히 찾을 수 없어 조업에 지장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GPS 교란은 멈췄다지만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는 걱정에 어민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평도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 선고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남은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송금 1심 재판부에 대한 비판과 수사팀 탄핵이 거론되는 점에 대해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그룹이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이 대표가 대북 송금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대북 사업 경과를 여러 차례 보고받은 점 등을 토대로 추가 기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팀이 300페이지 정도 되는 방대한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 분석 절차와 함께 수사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과 정파 그리고 정당 이해관계를 떠나서 어떠한 고려도 없이 정치권에서 대북 송금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거론되는 점에 대해선 사법 방해라고 꼬집으며
앞으로 판사에 대한 특검과 탄핵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을 넘어서서 사법부에 대한 압력, 그리고 우리 헌법에 나오는 재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미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로 매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경우 모두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위반이 없다고 결정하면서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석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법 위반이 없다고 발표한 다음 날 권익위 결론이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을 할 것입니다. 앞서 권익위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2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고 신고 내용이 이미 언론에 공개된 데다 새로운 증거도 없다는 겁니다. 다만 권익위 결정을 다른 기관이 따라야 할 강제성은 없는 만큼 검찰 수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권익위와 달리 검찰은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와 김 여사 사이 대화 내용을 비롯한 추가 자료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또 당시 최 목사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대통령실 행정관과 국가보훈부 사무관도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를 끝내면 최종적으로 김 여사 소환 여부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총장은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김 여사 소환 조사를 검토했다가 대통령실과 갈등을 겪은 걸로 알려졌는데 명품 가방 수수 의혹으로 또다시 갈등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희가 다른 고려 없이 증거대로 그리고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러한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총장은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배제된 수사지휘권 회복을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수사팀에서 제대로 수사할 거라고 확신한다고 답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출장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을 재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차장 검사 산하 부서의 업무 부담과 사건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서 김 여사 사건을 형사 1부에서 형사 2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2018년 11월 문 전 대통령 없이 홀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도 출장에 동행하는 과정에서 타지마할 등 관광지를 방문한 사진 등이 공개되며 논란이 됐습니다. 학교폭력 소송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피해자 유족을 패소하게 한 권경의 변호사가 자신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학교폭력 피해자 박무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권 변호사는 소속돼 있던 법무법인과 함께 이 씨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재판부는 유족과 권 변호사, 법무법인 사이의 소송 비용은 원고 측이 4분의 3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인천교회에서 학대를 당하다가 숨진 여고생이 사망 직전 성범죄를 당했을 가능성은 작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이 나왔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 증거 채취 응급키트로 숨진 피해자의 DNA 정보를 채취해 국가수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맡겼을 뿐 수사선상에 다른 용의자가 있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용산에 있는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는 상수도관이 파손돼 일부 지역이 단수되면서 민원이 수백 건 접수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신규의 기자입니다. 불이 난 고층 아파트에서 시꺼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서울 용산에 있는 39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불은 이 건물 30층에 있는 한 호실에서 시작됐는데 연기가 위로 치솟으면서 위층 벽까지 검게 그을렸습니다. 주민들은 화재 경보음을 듣고 옥상과 지상으로 급히 대피했습니다. 바깥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연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갑자기 점점 너무 커져가지고 그래서 신고가 됐냐고 하는 찰나에 이제 119가 왔죠. 이 과정에서 주민 9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1시간 30여 분 만에 화재를 진압한 소방은 에어컨 실외기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가주택 건물 앞에서 소방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오늘 새벽 강원도 강릉시 교동에 있는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주민 6명이 대피했고 불은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식당 주방에서 육수를 데우다가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은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충북 청주에서는 하천변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 과정에서 상수도관이 파손됐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건설과에서 일량천면 제방도로 개설 공사 중에 상수 관로 파손이 돼서 낮에 이제 한 14시 30분경에 사고가 발생을 해서 파손된 관로를 복구는 하고 있는. 이 사고로 수도 공급이 끊기거나 탁한 물이 나오면서 늦은 밤까지 600건 넘는 민원이 청주시에 접수됐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아이폰 등 애플이 만드는 기기의 운영체제에 인공지능 AI 기능이 탑재됩니다. 9월에 업데이트될 것으로 보이는데 음성비서인 시리가 챗 GPT와 결합을 하면서 똑똑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북 같은 애플 제품의 운영체제에 AI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긴 이메일 내용도 한 줄로 요약해주고 작성한 글을 토대로 이미지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As soon as I write an equal sign, Calculator immediately solves it for me. And even shows me the results in handwriting like my own. 2011년 처음 공개한 음성 비서인 시리는 오픈 AI의 챗 GPT로 업그레이드됩니다. 말로 하지 않고 텍스트로 입력해도 받아들여 이메일이나 캘린더 내용도 알려줍니다. And you can speak to Siri more naturally, thanks to richer language understanding capabilities. Even if I stumble over my words, Siri understands what I'm getting at. 애플은 미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파크 본사에서 이 같은 차세대 운영체제를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소개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텍스트를 요약하고 이미지를 생성하며 사용자가 필요할 때 가장 관련성 높은 데이터를 검색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With iOS 18, iPadOS 18, and macOS Sequoia, we are embarking on a new journey to bring you intelligence that understands yo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9월에 출시될 아이폰 16과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애플은 앞으로 출시되는 제품에는 AI 기능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며 개인정보를 따로 수집하지 않고도 기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오픈 AI의 인공지능 챗봇 챗 GPT를 심는다는 애플의 계획에 반감을 나타냈습니다. 머스크는 현지 시간 10일 X 계정에 글을 올려 애플이 운영체제 수준에서 오픈 AI를 통합한다면 내 회사에서 애플 기기는 금지될 것이라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보안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방문객들은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애플 기기를 확인받은 뒤 패러데이 케이지, 즉 외부에 정전기장을 차단하는 도체 상자에 보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은행에서 고객 대출금이 감쪽같이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는데요. 알고 보니 은행 직원이 몰래 빼돌린 건데 규모가 무려 100억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런 거액을 횡령한 간큰 직원, 경남 김해 지점에서 기업 대출을 담당한 대리 A씨입니다. 은행 조사 결과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는 해외 선물 등에 투자를 했고 무려 60억 원 정도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우리은행의 이런 대규모 금융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불과 2년 전 차장급 직원 전모 씨가 동생과 공모해서 712억 원을 횡령해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큰 오해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법정에서 혐의 다 부인하셨나요? 인정합니다. 네, 당시 금감원이 조사를 해보니 우리은행은 전 씨가 무려 1년이나 무단 결근한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저 전 씨의 보고만 믿고 있다가 금융당국 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속았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파견 허위 보고 후 무단 결근하였음에도 근태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등 인사 관리에 있어서 허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의 허술한 내부 관리가 사실상 전 씨가 횡령할 수 있게끔 판을 깔아준 셈이었습니다. 2년 만에 또다시 발생한 대규모 금융사고에 우리은행은 당혹스럽다는 분위기인데요. 경위 파악과 횡령금 회수를 위해 해당 지점에 특별검사팀을 급파하며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습니다. 금감원 역시 정확한 경위와 책임 소재 파악을 위해서 조만간 현장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따른 불미스러운 금융사고로 우리은행의 내부 통제 시스템은 또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 6월 중순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나타나 폭염특보와 열대야 모두 지난해보다 일주일가량 빨라졌습니다. 이번 주 내내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올여름 무더위가 우려됩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더위 현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열대야가 빨라졌습니다. 지금 강릉에서 확인이 됐는데 지난해보다 6일 정도 빨라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열대야는 당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밤사이 강릉 최저기온이 25도를 기록하면서 올해 첫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는 6월 16일 강원도 양양에서 밤사이 최저기온이 25.8도를 기록하면서 첫 열대야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첫 열대야보다는 6일 빠르게 나타난 겁니다. 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된 것이 원인인데요. 이 공기가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기온이 올라가는 일명 팬 현상에 의해서 이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밤사이에도 다소 높은 기온이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보다 빠르긴 하지만 역대 가장 빠른 열대야 기록은 아닌데요. 이 열대야가 가장 빨랐던 해는 지난 2019년으로 강릉에서 5월 24일에 발생했습니다. 네, 이제 폭염특보가 곳곳에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전남까지 지금 확대가 됐다고요? 네, 기상청이 오늘 오전 10시에 경기도 용인과 전남 곡성, 담양에 폭염주의보를 확대 발령했습니다. 지금은 대구와 울산 등 영남 8개 지역을 포함해 모두 11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 기온 분포를 나타낸 한반도 지도 모델 영상 보시겠습니다. 전국이 붉게 표시된 모습인데요. 이 오후 3시, 4시 전망치를 보면 이 붉은색이 더 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서쪽에서 계속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고요. 이 낮 동안에 강한 햇볕으로 인해서 이 기온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은 35도, 대구는 34도를 보이겠고요. 서울과 대전, 광주 32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도 30도를 넘을 걸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네, 지도를 보니까 이제 붉게 물들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더위가 당분간은 지속이 되죠? 네, 우리나라 주변의 예상 일기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면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네, 화면 띄워주시죠. 네, 우리나라 주변 예상 일기도인데요. 이거 보이는 것처럼 이 주변의 보라색이 비구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앞으로의 예상 일기도를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부근에는 이렇게 이 비구름 없이 당분간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네. 이 기상청이 예보한 주간 예보를 보시면요. 이 서울 기온이 주말까지는 32도까지 치솟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 여름철 더위는 기온과 습도가 모두 높은 찜통 더위와 이 기온은 높지만 습도는 낮은 불볕 더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더위는 습도가 낮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불볕 더위인데요. 이 그늘에만 들어가도 더위를 다소 피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이 한낮에 비닐하우스 등에서 오랜 시간 작업을 할 경우에는 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올 여름 동안에는 이제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이렇게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올 여름 우리나라 폭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네, 우선 열대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상시보다 높은 상태로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엘니뇨, 낮으면 라니냐라고 하는데요. 네. 현재 엘니뇨, 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약 0.1도 높은 상태입니다. 이 세계기상기구 WMO는 올여름 엘니뇨 현상이 종료되고 그 반대 현상인 라니냐가 시작될 가능성이 50%로 전망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후 전문가들은 올 여름에도 폭염의 세기가 평년보다 강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최근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바뀐 해가 2016년과 2020년이었는데요. 이 두 해의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습니다. 엘니뇨가 끝나도 대기와 해양에 데워졌던 열이 남아있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온난화가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관측사상 기온이 최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온은 13.7도로 평년보다 1.2도가량 높아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평균 기온 역시 13.98도로 산업화 이전보다 1.5도가량 높아지면서 관측사상 가장 뜨거웠습니다. 이 그래픽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EU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를 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1년 사이에 전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1.63도나 높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파리 협정에서 약속한 지구온도 한계서인 1.5도가 1년 동안 뚫린 겁니다. 세계기상기구 WMO도 2028년까지 적어도 한 해에 일시적으로 지구기온이 1.5도를 높을 가능성이 80% 이상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이제 8월 같은 6월입니다. 특히 덥다니까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요. 무더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기자와 올여름 무더위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내후년부터 우리나라가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3차 협상이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방위비 협상의 변수로 지목되는 가운데 권력의 변화가 동맹 정책까지 바꿔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김규현 전 국정원장은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세미나에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중 경쟁의 최전선인데다 경제 강국이 몰려있는 지역인 만큼 미국의 전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To be wise to zero in on East Asia, especially toward Northeast Asia. This region holds significant geopolitical importance.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권력 교체에 따라 동맹에 대한 공약이 흔들려선 안 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Especially the United States shrink from this commitment, shifts in leadership, domestic political turbulence, or simple indecisiveness can inevitably undermine cohesion. 이런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3차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2026년부터 우리나라가 부담할 미군 주둔 비용을 정하기 위해
지난 4월 하와이에서 시작된 협상이 지난달 서울을 거쳐 워싱턴 DC로 장소를 옮긴 겁니다. 이번 회의부터는 세부적인 이견 조율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1차 회의에서 양국이 서로 비전을 제시했다고 밝힌 미국 측은 2차 회의에서는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방위비를 6배씩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놨던 트럼프가 재집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치적 불확실성이 협상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와 서둘러 협상을 타결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자칫 시간에 쫓길 경우 협상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복도에 주저앉아 있죠. 일본 도쿄 한국 학교에서 학생이 최로 스프레이를 뿌려 학생 일부가 눈에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도쿄의 한국 학교 측은 오늘 오전 중학교 반에서 학생 한 명이 장난으로 스프레이를 뿌리면서 일부 학생에게 구토 증상이 나타났다고 학부모들에게 공지했습니다. 현재 학생 14명이 눈 등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현지 경찰과 소방당국이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배우가 제다이 역을 맡아 이목을 끌었던 스타워즈 시리즈 에콜라이트가 스트리밍 플랫폼 디즈니 플러스의 올해 최고 흥행작이 됐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미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 등에 따르면 디즈니는 에콜라이트가 지난 4일 공개 이후에 닷새간 전 세계에서 1,110만 회의 시청 횟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시청 횟수는 해당 콘텐츠의 전체 시청 시간 합계를 편당 상영 시간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디즈니는 에콜라이트의 닷새간 시청 기록이 디즈니 플러스에서 올해 들어 현재까지 공개된 작품 중 같은 기간 기준 최고 성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시리즈의 예고편 영상이 공개됐을 때부터 제다이 역에 처음으로 아시아 배우를 캐스팅한 것 등을 두고 비난하는 댓글이 다수 달리기도 하면서 일부 팬들이 인종주의적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BTS 멤버이자 맏형인 진이 내일 18개월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합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공지를 통해 전역 당일 별도의 행사는 없다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팬들은 현장 방문을 삼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전역일은 다수의 장병이 함께하는 날이라며 진을 향한 환영과 격려는 마음으로 보내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은 데뷔 11주년이자 전역 이튿날인 오는 13일 팬들 1,000명과 호응을 하는 행사를 진행하며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군복을 입은 한 남성이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누굴까요? 네, 바로 군복무 중인 BTS 멤버 B입니다. 행사 현장을 순찰 중인 모습이 깜짝 포착된 건데요. 이 보컬 그룹 빅마마의 이지영 씨는 그제 자신의 SNS에 보은문화재 춘천지구 전투 리멤버 페스타에서 B와 만난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씨는 무대가 끝난 뒤 내려오는데 잘생긴 군인이 인사를 건넸다며 누군가 봤더니 B 후배님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무대가 아닌 곳에서 제복을 입은 모습으로 보니 또 반가운데요. 이 남은 군복무도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엔 중동 소식입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을 위해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8번째 중동 방문에 나섰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 주도의 단계적 휴전안 지지 결의를 채택한 가운데 블링컨 장관은 중동 국가들의 하마스를 압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중동 방문 첫 일정으로 이집트 카이로를 찾아 압델파타 엘시시 대통령을 면담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이 지역 국가들이 휴전을 원한다면 하마스가 휴전안에 동의할 수 있도록 압박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If you want a ceasefire, press Hamas to say yes. If you want to alleviate the terrible suffering of Palestinians in Gaza, press Hamas to say yes.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내놓은 단계적 휴전안 타결을 위해 가자 전쟁 발발 이후 8번째 중동행을 택했습니다. 이 휴전안은 6주간의 정전과 이스라엘군의 가자 지군의 인구 밀집 지역 철수, 생존 인질 교환과 영구적 적대행위 중단, 그리고 가자 지구 재건 시작 등
3단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 총리 등과 만나 휴전안과 분쟁 확산 방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요르단과 카타르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긴급 회의를 열어 미국 주도의 3단계 휴전안을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The result of the voting is as follows. 14 votes in favor, 0 votes against, 1 abstention. The draft resolution has been adopted as Resolution 2735. 하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조건에 대한 견해차가 커 교착 상태를 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스라엘을 빼고 하마스와 미국인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을 직접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휴전안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바이든 정부가 하마스와 직접 협상을 시도하는 방안이 매우 현실적인 옵션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We hear rumors today that the United States is negotiating something or might. Whatever it takes to get everybody home, we support.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정부는 인질 석방을 위한 모든 시도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륙 곳곳으로 확대된 가운데 오늘은 어제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서대문 홍제폭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바깥 날씨 전해주시죠. 네, 더위의 기세가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깥에서는 이렇게 그늘 아래에서도 땀이 맺히고 있는데요. 특히 이곳에서는 이 쏟아지는 폭포가 더위를 덜해주고 있는데도 이 더위의 기운이 강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랐고요. 동해안에서는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무더위가 기승이었는데요. 앞으로 기온이 어제보다 높게 오른다고요? 네, 어제 충청 이남 곳곳에서는 올해 들어서 가장 더웠는데요. 앞으로 기온이 조금 더 오르면서 오늘 이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 33도, 경주 35도 등 그 밖의 지역에서도 어제보다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이 간간히 지나는 가운데 햇볕이 무척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이고요. 대부분 지방에서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무리한 바깥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폭염주의보는 경기와 전남 곳곳으로도 확대됐습니다. 오늘 서울과 대전, 광주 모두 32도 예상됩니다.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는 영남 곳곳에서는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오르겠고요. 기온이 높게 치솟으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하늘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3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는 계속되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무더위는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일찍 찾아온 한여름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수분 섭취와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반 더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